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200여 명의 장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야전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30명의 백인 대장도 전사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 비해 2배 가까운 5만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중 15,000명이 쓰러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부상병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4,000명이 항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근 동맹국에서 모여든 병사들이었을 겁니다. 주변 도시들을 수비하던 군단병들도 항복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발 앞에는 180여 개의 대대기와 9개의 군단기가 쌓여 있습니다. 11개 군단이 전투에 참여했던 걸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승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에게는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포위, 섬멸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머리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대승은 아니었습니다.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이사르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지켜낸 거죠. 폼페이우스의 부관 데키우스 라일리우스는 브린디시 항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과거 리보가 했던 것처럼 카이사르의 군수품과 보충병이 그리스로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카이사르 부장 바티니우스도 이러저러한 작전을 펼쳐 라일리우스의 군선을 포획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병을 해변에 풀어서 라일리우스의 해군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식량과 물 공급을 끊어버리려는 작전이죠. 하지만 폼페이우스 쪽에 해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그리스 서해안과 브린디시 사이에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제해권도 폼페이우스에게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에서 파르살루스 전투 결과가 양 진영에 전달이 됩니다. 교착 상태가 끝나는 거죠. 또 다른 폼페이우스파 해군 제독인 가이우스 카시우스는 시칠리아로 향했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의 곡창지대입니다. 섬을 점령하는 것도 목표일 수 있었겠으나 더 큰 목표는 제해권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식량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화공을 펼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카이사르 진영은 35척의 함선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메시나의 수비대들, 다행히 파르살루스 전투의 결과가 전해지자 다시 사기가 올라갑니다. 덕분에 카시우스의 공격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시우스는 비보를 향하게 됩니다. 역시 화공을 펼칩니다. 어처구니없이 계속 밀리는 상황을 보고 있던 카이사르의 군단병들, 이들은 부상으로 그리스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고참병들입니다. 아무리 부상 중이라고는 하나 카이사르와 함께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입니다. 여기에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그들의 노련함은 카시우스의 공격을 막아내게 합니다. 카시우스 함대도 파르살루스 전투 결과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 디라키움에서 카이사르의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폼페이우스의 대패 소식은 카시우스로 하여금 더 이상 전투를 벌일 의욕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덕분에 이탈리아의 안보가 지켜집니다. 결국 파르살루스 전투가 내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봐야 할 겁니다. 파르살루스에서의 폼페이우스 진영의 그 어느 누구도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병도 원로원 의원들도 그리고 장교들도 이들은 제대로 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장인에 대한 배려 혹은 원로원 의원들에 대한 배려로 총사령관직을 스키피오와 나누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물음표가 생기지만 군사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간급 사령관 한 명이 똑똑한 2명의 사령관이 이끄는 부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승리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패전 상황으로 몰려가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휘체계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패색이 짙어지자 스페인에서의 패장이었던 아프라니우스, 페트레이우스 그리고 바로는 기병을 맡고 있었던 라비에누스와 함께 디라키움으로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는 해군 지휘를 맡고 있었던 폼페이우스의 아들 그나이우스가 있습니다. 또한 파르살루스에 동행하지 않고 디라키움 수비를 맡았던 카토 그리고 키케로가 있습니다. 카토는 반 카이사르파의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망이 없었다고 하죠. 키케로는 전직 집정관이며 속주 총독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속주 총독으로 있는 동안 아시아 지역은 평온했습니다. 군사적 경험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은 키케로를 직무대행으로 생각했을까요? 물론 폼페이우스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지휘체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내전이 시작될 당시 폼페이우스가 이탈리아를 떠날 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로마 근처의 별장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스페인에서 카이사르가 밀린다는 소식을 듣자 폼페이우스 진영에 합류하기는 했지만요. 이런 인물을 대장으로 뽑은 폼페이우스의 패장들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키케로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카이사르와는 정치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문학적으로는 말이 통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폼페이우스와 손절을 하면 카이사르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물론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권력을 잡게 된 안토니우스의 살생부에 오르고 말지만요. 또 한 명 문인이라 할 수 있는 바로가 있습니다. 역시 카이사르와는 문학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전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 카이사르는 바로에게 도서관 관장직을 맡기게 되죠. 키케로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바로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폼페이우스파 패장 모두 디라키움 공방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폼페이우스도 없고 장병도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월등한 병력으로도 겨우 카이사르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제해권 뿐입니다. 디라키움에서의 수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까운 코르프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합니다. 그나마 반 카이사르파 군대가 카이사르가 보낸 쿠리오 군대를 물리치고 지켜내고 있는 아프리카 속주를 향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자들이 더 나왔을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기원전 51년 집정관으로 카이사르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마르쿠스 마르켈루스는 그리스의 섬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내전 중에는 적장도 살려주었지만 내전이 끝나고 나면 안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탈자들의 정치적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에 대한 미래가 반 카이사르파 진영에 합류하도록 했던 걸까요? 디라키움 승리 이후 폼페이우스 진영에 있었던 원로원 의원들이 자리와 재산을 놓고 논쟁을 벌였던 장면은 카이사르의 창작이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필승 전략이라고 내세웠던 기병을 이용한 포위전법이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본 폼페이우스, 진지 안에 막사로 돌아갔었죠. 중앙이 돌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폼페이우스는 후방 도시인 라리사로 빠르게 도망칩니다. 하지만 라리사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죠. 또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나마 군대가 모여있고 군수품이 있는 디라키움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바다인 그리스 동해안을 향하게 됩니다. 도망치면서 했다는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주 크게 실수한 것이 틀림없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가장 먼저 도주한 측근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 폼페이우스는 전술의 실패를 곱씹었던 걸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였을까요? 곡물 수송선을 징발한 폼페이우스는 에게해로 나섭니다. 바다에 나선 폼페이우스는 마음이 놓였을 겁니다. 그나마 카이사르가 갖고 있는 해군은 이탈리아 근처에 모여 있고 그리스 서부에 일부 있었을 뿐이니까요. 군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립니다. 마케도니아의 암피폴리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로마 시민과 그리스 시민들에게 군 복무 서약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귀족들에게 돈을 걷어드리고요. 카이사르가 따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폼페이우스 다시 배에 몸을 싣습니다. 파르살루스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수많은 포로까지 잡았습니다. 카이사르는 정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카이사르의 집정관 임기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반 술라파로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살생부에 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지만 술라가 만든 법, 그 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법을 지키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집정관을 지낸 사람은 10년 후에나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관이 되기로 합니다. 독재관은 2명의 집정관 중 1명이 다른 1명의 집정관을 독재관으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동료 집정관이며 카이사르 파인 이살리쿠스에게 집정관 임기가 끝날 즈음 독재관으로 자신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부독재관으로 안토니우스를 지명을 하고요. 안토니우스는 그동안 군사적으로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호민간 경력은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카이사르는 정치는 아웃소싱하기로 하고 전투를 직접 책임지기로 합니다. 머리를 잡으러 갈 채비를 합니다. 휘하 군단 중 3분의 1만 이끌고 도주하던 폼페이우스 휘하 장병들을 포위 그리고 항복을 받아냈죠. 지친 병사들을 진지로 돌려보냅니다. 잠시나마 진지에서 휴식을 취한 군단병들을 이끌고 출발을 하기로 합니다. 몰아붙일 때는 갈리아 전쟁 초창기부터 함께한 군단과 함께합니다.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지 추격 전에는 갈리아 전쟁이 시작되고 5년 후에 모집한 군단병들로 구성된 육군단과 함께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에게해의 수많은 섬을 기착을 하며 남쪽을 향합니다. 목적지는 시리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가족을 픽업하기도 하고요. 군대 재건의 임무는 기원전 49년 집정관이었던 아르켈루스와 렌툴루스에게 맡깁니다. 이들은 로도스 섬을 향합니다. 군자금과 군대를 모으면 시리아에서 다시 한번 카이사르와 일전을 벌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카이사르는 디라키움 패전 이후 그리스 동부 테살리아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군대보다 먼저 전장을 떠난 패장입니다. 카이사르는 전장을 가장 늦게 떠난 장군입니다. 패장에게 문을 닫는 것은 도시국가들의 외교입니다. 패전 이후 카이사르는 함께하는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성문을 강제로 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들은 고참병들입니다. 장병을 떠난 장군을 계속 따를 장병들은 흔치 않습니다. 새로 군단을 모은다 하더라도 이들은 신참일 뿐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크 지방에서는 패장에게 문을 걸어 닫기로 결정을 합니다. 로도섬 역시 항구와 성에 패장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요. 폼페이우스의 장인이며 시리아의 속주 총독인 스키피오는 내전 초기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고 주적인 파르티아의 속주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폼페이우스를 도우러 떠났던 전적이 있습니다. 반 카이사르파가 떠난 곳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배치 프로세스를 작동합니다. 세금 제도를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개선하기도 하죠. 과도한 세금 추징이 있었다면 문제를 해결을 하려 합니다. 디라키움 패전 이후 카이사르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이탈리아로 갈 경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 카이사르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상륙하려는 계획보다는 일릴리아 속주를 통해서 육로로 이탈리아로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해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폼페이우스를 추격할 때도 바닷길을 이용하기보다는 육로를 이용합니다. 아시아 지역이 폼페이우스에게 문을 닫고 카이사르에게 호의적으로 바뀐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됐기 때문이기도 하죠. 폼페이우스가 아무리 군대가 없다 하더라도 약한 도시국가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반드시 구원을 해야만 아시아 지역이 확고하게 카이사르 쪽으로 돌아설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장병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투는 없습니다. 드디어 카이사르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로 진입을 합니다. 루비콘강 이후 카이사르는 아드리아해 연안에 폼페이우스의 지역구를 휩쓸고 남하합니다. 내전이 있기 전 폼페이우스의 호의적이었던 시리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카이사르 쪽으로 더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륙할 곳을 잃은 폼페이우스 바다 위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장인인 스키피오와 전직 집정관들은 아프리카 속주로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가까운 이집트를 향하기로 결정을 하죠.
폼페이우스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도 심장도 아닙니다. 상징이라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전으로 일관하던 폼페이우스가 파루살루스에서 전격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반카이사르파 의원들의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징은 바꾸면 그만입니다. 폼페이우스는 파루살루스 이전 상승 장군이었습니다. 자존감과 달리 자신감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집트가 폼페이우스의 크리엔터스여서 같다고도 합니다. 시리아의 수많은 도시도 크리엔터스였었습니다. 이집트는 문을 걸어닫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분명 그들도 파루살루스 전투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온원 아나미는 귀찮은 폼페이우스, 카이사르를 모두 보내버리고 싶었다고 적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누나인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간의 왕위 다툼이 한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카이사르가 집정관이던 시절 당시에도 권력 다툼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위에서 쫓겨난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복위시켜준 것은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에겐 그날의 추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어땠을까요?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비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장인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는 쪽이 권력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승기를 잡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의 상륙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작전을 준비합니다. 과거 폼페이우스가 해군 소탕 작전을 펼칠 때 백인 대장 중 한 명이었던 셉티무스와 왕의 측근인 아킬라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은 5단 군선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의 선박을 항구 밖에 머물라고 합니다. 셉티무스와 아킬라스는 폼페이우스의 배에 접근을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긴장을 했겠습니다만 낯익은 백인 대장 셉티무스를 보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전직 집정관인 렌툴루스와 몇몇 호위병과 함께 셉티무스가 타고 온 작은 배로 옮겨 탑니다. 폼페이우스의 배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순간 셉티무스 일당은 폼페이우스 등을 죽이게 됩니다. 렌툴루스는 포로로 잡혀있다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며칠 후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카이사르를 기다리는 것은 폼페이우스의 죽음 소식이었다 라고요.